다음으로 박재철 선생님의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재철 선생님은 서울미학과에서 영상예술에 의해 강의를 오래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철 선생님께서 심홍동의 개체 발생적 기술 철학과 포스트 휴먼 개체 초월적 영상미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박재철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포스터에 나간 제목이랑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심홍동과 스티글레르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구상을 했었는데 조금 집필을 하다 보니까 심홍동이 중심이 됐고 스티글레르는 약간 영상미학 심홍동의 관점에서 영상미학을 이론을 제안한 그런 학자로 위치 지으면서 좀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표문의 분량이 조금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지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 거의 없고요. 사실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던 그 2호 이 작품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장면 정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자, 너무 뻔한 첫 번째 문단은 넘어가고요. 네, 행성적 규모의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해 디페시 차크라바티는 역사의 기후에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갖는 역사적인 함의는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지질학적 힘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을 지질학적 행위자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심오한,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심오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신경체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배적이었던 휴머니즘적 인간관, 즉 인간의 의식이 초월적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존재가 오도적이었음을, 즉 인간 종의 인식 능력은 유한함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에 대한 이런 반성은 인문학 내에서 다양한 포스트 휴먼적 혹은 비인간적 존재를 촉발했다. 그리고 이제 사변적 실제론, 심리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 대안적 방법론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네, 영상미학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적 전해가 최근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사변적 실제론에 입각한 포스트 휴먼 영화 이론을 개진해 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자는 포스트 휴먼 영상미학 이론 발전에 이용한 또 다른 방법론으로 질베르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과 기술 철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은 물리적, 생명적, 정신적 영역을 아우르는 존재론적 사유라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적일 뿐만 아니라 다소 추상적, 초역사적, 정적인 사변적 실제론과 달리 상이한 영역의 존재자들이 어떻게 환경과 관련해 자기조절하며 위상변이를 통해 생성, 진화하는지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심홍동의 기술 철학은 기술적 대상이라는 인공적 존재자들이 이런 개체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주목함으로써 상이한 성격의 존재자들의 구체적 차이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이들의 생산적, 창조적, 기혈기을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심리물론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심홍동의 기술 철학은 차크라바티가 행성적 규모의 생태학적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기술적 대상을 통해 어떻게 개선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본거는 심홍동의 철학이 영상 매체 기술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포스트 휴먼 영상미학 이론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탐구의 일환으로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과 기술 철학의 영감을 받아 전개된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영화 이론과 마크 앤슨의 뉴미디어 이론을 심홍동의 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심홍동의 철학이 인간과 세계의 포스트 휴먼적 관계의 발생을 어떻게 이론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형태와 정보 개념을 비추어 본 개체화에서 개진된 정신적 개체화와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관한 논의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관하여에서 개진된 기술적 대상과 개체 초월적 개체화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심홍동의 이런 이론적 통찰을 기술과 시간 3연소 개진된 스티글렉의 영화 이론과 뉴미디어를 위한 새로운 철학과 코드 속의 신체들에서 헨슨이 전개한 뉴미디어 이론이 어떻게 영화와 뉴미디어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 필자는 심홍동의 이론적 관점에서 향후 발전될 수 있을 새로운 포스트휴먼 개체 초월적 영상미학 이론의 가능성의 요각을 간략히 제안해 볼 것이다. 개체화에서 심홍동은 개체의 본질이나 목적이 선언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 기존의 지배적인 철학적 전통들에 반대하며 개체를 역동적인 개체 발생 과정 속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개체화 이론을 제안한다. 이 이론은 실체론적 접근과도 진료 형상적 접근과도 달리 개체를 전 개체적 실제로부터 이상 변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존재의 어떤 한 위상, 즉 잠정적으로 구조화된 어떤 존재자를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의 정개체적 실제는 개체화된 존재자와 연합 환경으로 분리된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두 개념은 준안정 상태와 변환일 것이다. 고대 이래로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로만 존재는 구분된다고 이해했다면 심홍동은 그 사이에서 성립되는 준안정적 평형 상태를 통해 개체화 작용을 설명한다. 준안정적 평형 상태는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포텐셜 에너지를 내포한 잠정적인 평형 상태로 새로운 개체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전 개체적 실제의 존재와 관련된다. 준안정적 평형 상태라는 개념은 세계가 어떻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따라 해체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개체적 실제의 현시화를 통해 잠정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기에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변환에 대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심홍동은 개체화 작용을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생명적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작용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물질과 생명은 질적으로 다르기에 이 두 영역에서 개체화 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은 같다. 조금 내려가서 생명적 개체화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적 개체화가 갖는 이러한 차별성은 생명체가 어떻게 엔트로피 증대에 저항하는 네겐트로피적 존재자인지를 해명해준다. 생명체의 개체화는 또한 생물학적 수준에서의 개체화뿐만 아니라 지각과 감정의 발생이라는 정신적 수준의 개체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물리적 개체화와 구분된다. 또한 정신적 개체화는 단일 개체 내적 수준에서의 개체화뿐만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통해 새로운 집단성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홍동은 또한 정신적 개체화가 어떻게 지각의 발생과 감정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매개가 일어나는지를 매우 정교하게 논의한다. 심홍동은 생명체의 개체화를 생명체가 연합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해답의 발명으로 이론한다. 이 문제적 상황은 생명체가 연합 환경에서 만나는 불균등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불균등화라는 개념은 이질적인 두 크기 등급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립 불가능성의 긴장으로 정의되며 심홍동은 이를 심리생리학에서 차용하여 일반적인 존재론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심리생리학에서 이 용어는 양한 시각에서 두 망막 이미지 사이의 시차를 가리키며 이 불균등화는 두 이미지를 통합하는 상위 등급의 앙상블, 집합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 즉 심도적 시각의 생성으로 해소된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적 개체화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생명체가 문제적 불균등화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지각과 감정이라는 정신적 조직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 문장 넘어가고요. 다시 말해 지각이 생명체가 외수용 감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음으로써 의식의 징후에서 생성되는 표상들이라면 감정은 주체가 내수용 감각을 통해 잠재의식 징후에서 생성되는 겨냥들이라는 것이다. 국격본에서는 감정을 여튼 이 어펙션 같은 경우에는 국격본은 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모션
감동? 예, 감동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최근 국내 담론의 이제 번역 추세에 맞춰서 정동 감정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심홍동은부터 읽겠습니다. 심홍동은 지각의 이론 생성을 지각과 감각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한다. 자, 감각이란 빛, 온도, 색채 차원에서의 구배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생명체가 취하는 하나의 방향 설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각은 생명체가 복수의 양립 불가능한 감각들의 불균등화를 해소하는 어떤 단일한 구조를 가리킨다. 한 문장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각은 개체 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불완전하기에 다른 개체들의 지각을 통합할 필요가 생기며, 이 과정에서 집단적, 즉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일어난다. 심홍동에 의하면 감정의 발생은 지각의 발생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상호주관적 소통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있어서 더욱더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심홍동은 감각을 지각의 미분적 요소로 간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동을 감정의 미분적 요소로 강조하며, 정동 감정이 어떻게 감각 지각과 다른 방식으로 정신적 개체화의 산물로서 생성되는지를 논의한다. 의식의 층위에서 생성되는 감각 지각과 달리 정동 감정은 주체의 행위 능력을 구성하는 잠재 의식의 층위에서 발생한다. 네 줄 띄고 정동 감정이부터 읽겠습니다. 정동 감정이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심홍동은 정동 감정을 개체가 사멸한 뒤에도 남아있는 개체의 영원성과 관련시킨다. 개체가 사멸한 뒤에도 개체가 생전에 형성한 환경과의 관계 그 자체는 영원성으로 남게 되며, 이것이 상징이나 의례 등을 통해 살아있는 개체들이 잠재의식을 통과할 때 정동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성은 개체화된 존재는 아직 완전히 개체화되지 않았으며, 그 개체가 보존하고 존중하는 개체화되지 않은 정개체적 실제의 어떤 하중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체의 현재의 정동적 상태들은 다른 개체들이 남긴 정동적 상태들과 긴장을 야기하고, 이 긴장을 상위 수준에서 해소할 때 집단적 개체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감각과 지각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것과 유사하게 심홍동은 감정의 미분적 요소들인 정동들 사이에서도 양립 불가능성의 긴장들이 내재해 있으며, 감정은 이 긴장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단일성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네, 그 다음에 이 마수미가 심홍동을 사용했던 방식과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그 문단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심홍동은 정동들이 감정이라는 단일성으로 조직화되지 않는 한 개체에게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이기에 무력하고 개체가 그 어떤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심홍동은 오히려 개체의 새로운 생성은 하나의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의 이행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개체는 새로운 전 개체적 실제의 하중을 떠맡게 되면서 새로운 개체 초월적 개체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각과 감정은 모두 개체 초월적 수준에서 발생함으로써 집단의 창발적 생성에 기여하지만, 이 두 가지 양식은 분명히 구분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말해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개체는 지각을 통해 세계와의 객관적 관계를 확장하고 감정을 통해 주관적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집단적 개체화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과 감정 사이에도 문제적 불균등화가 존재하기에 심홍동은 이 두 양식 간의 준안정적 긴장도 해소하는 단일성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 둘 간의 매개를 통해 진정 새로운 집단성의 창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심홍동은 지각과 감정 사이의 불균등화가 해소가 실패하고 이 둘 사이에 파열이 발생할 때 과학과 신앙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지각들과 감정들 사이의 매개는 집단적인 것의 영역, 즉 개체 초월적인 것에 의해 조건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이 둘 사이에서 형성되는 변환적 관계를 지혜로 간주한다. 그래서 골지 않는 이 심홍동이 단순히 지각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지각과 감정 사이에도 불균등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할 때만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 집단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혜라는 덕목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시공동은 개체 초월적 개체화의 개념을 인간에게 한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는 여러 대목에서 이 개념이 잠재적으로 비인간 중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비인간은 non-human이 아니고 non-anthropocentric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 세네 줄 넘어갔어요. 또한 그는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단일한 생물종 내부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와 같은 상이한 종들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동 감정적 계기들은 상호주관적 소통의 기초를 형성한다. 의식의 소통이라 불리는 현실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음대의식들의 소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와 같이 매우 이질적인 개체들 사이에서도 상호주관적 소통이 확립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시공동이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선언적으로 주어지거나 미리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아직 형성 중인 집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체 초월적 개체화 과정은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단일종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인간의 지각과 감정 그리고 비인간 존재자들의 지각과 감정 사이에 문제적 불균등화를 해소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네 줄 정도 내려갔어요. 개체화에서 물리적 개체화와 생명적 개체의 발생 과정에 주목했다면 기술에서는 개체의 또 다른 유형인 기술적 개체 발생 과정을 다룬다. 이 점에서 기술은 세 개의 개체 발생 과정을 이뤄나가고 있는 개체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맥락에서 개체화와 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접점은 후자에서 기술적 대상이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홍동에 의하면 기술적 대상 역시 특수한 진화 과정 속에서 위상 변이를 거치며 개체화된 존재이다. 기술적 대상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특수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술적 요소 단계에서 기술적 개체 단계로 최종적으로 기술적 앙상블 단계로 이행한다.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줄 넘어가서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심홍동에 의하면 환경과 무관하게 추상적 기능만을 갖는 기술적 요소와 달리 기술적 개체는 회귀적 인과성에 의해 그것과 작동하는 환경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적 개체는 유기체처럼 자기조절적, 환경에 대해서 자기조절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한참 내려가서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동물과 기계가 어떻게 공통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고 한 20세기 중반 사이버네틱스 운동은 심홍동에게 기술적 대상이 개체 단계에서 앙상블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진화는 심홍동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는 기계와 인간의 앙상블을 가능하게 하여 기계에 의한 인간 소외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연, 기계를 회귀적 인과성에 따라 자기조절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세계 전체의 공진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심홍동의 기술에서 문화와 기술 사이에 오래된 반목을 철회하고 문화와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기술성에 대한 이런 통찰로부터 심홍동은 기술의 결론부에서 기술적 대상이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가능케 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한참 내려가서 심홍동에 의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심홍동에 의하면 이는 기술적 대상이 개체 초월적 관계의 기초인 전 개체적 실제의 하중, 즉 개체적 존재에 보존되어 있고 포텐셜들과 잠재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자연의 하중을 정보로 소관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대상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의해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환경 속에서 직면한 문제적 불균등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개체를 발명했고 그런 안에서 기술적 개체는 인간의 정신적 개체와 과정의 산물인 감각지각과 정동 감정을 외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발명된 기술적 개체는 발명된 인간 개체의 감각지각과 정동 감정을 다른 인간 개체들에게 전 개체적 실제 하중이라는 정보로 전달함으로써 개체 초월적 소통의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기술은 심홍동의 개체 초월적 집단성 개념이 포스트 휴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더 강력하게 시사한다. 네,
세네 줄 뒤로 넘어갔어요. 개체화에서 개체 초월적 개체화로 개체 초월적 개체화의 매개체로 언급한 것들, 제재와 보상의 체제, 상징들, 예술, 집단적으로 높이 평가되거나 저평가된 대상들,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전 개체적 실제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일 수 있다면 기술적 대상이 운반하는 그러한 실제는 인간 중심적 한계를 넘어섬을 한층 더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기술적 대상이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안정된 혼합물이고 인간적 내용의 자연적 대상들이 비견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인간적 현실이 자연적 원인들과 결과들의 세계에 통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체화에서 언급한 상징적 대상들은 자연환경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추상적인 것들이기에 인간 종의 고유한 방식 혹은 의인화된 방식으로서만 전 개체적 실제를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면 기술적 대상은 전 개체적 실제에 포함된 비인간적 자연의 측면까지도 결정화, 외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개체가 일단 자신의 어떤 연합 환경, 자연을 자신의 어떤 연합 환경으로 구축을 했고, 그와 함께 어떤 그 연합 환경으로서 자연에 대해서 자기조절적인 그런 존재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줄 정도 지나가면요. 이렇게 볼 때 심호동의 개체화 이론과 이에 기반한 기술 철학은 인간 종의 지각과 감정 형식을 벗어나는 다양한 미학적 기술과 기법을 발전시켜온 영화, 뉴미디어 혹은 포스트 시네마, 영상 매체가 어떻게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포스트 휴먼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섹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장에서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에서 첫 번째 문단을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3, 기술과 시간 3편에서 스티글레르는 영화를 상업화된 시간적 대상 중 하나로 간주하고 영화와 텔레비전이 어떻게 인간의 개체화와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영향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구철한다. 그 다음에 세 줄 정도 건너뛰고요. 후설은 시간적 대상의 의식을 현재의 시각을 가리키는 1차 파지와 과거의 해상을 가리키는 2차 파지로 구분했다. 이는 시간적 대상의 모든 순간을 유지하는 1차 파지와 달리 2차 파지는 특정 순간들을 선별화해 재구성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스티글레르는 이런 구분은 레코드와 같은 고철 기억이 시간적 대상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구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철 기억을 3차 파지라고 명명한다. 3차 파지는 이미 결정된 어떤 선별 기준에 의해 시간적 대상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형태의 기억을 통해 시간적 대상을 경험하는 한 2차 파지뿐만 아니라 1차 파지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재구성된 기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인간의 기억이 항상 이미 기술적 고철에 의해 매개되었다라고 이제 스티글레르는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레르는 이러한 3차 파지 개념에 비추어 시공동의 개체화 이론을 재독해한다. 시공동이 주장했듯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개체가 다른 개체들이 남긴 정개체적 실제 하중을 채택함으로써 촉발된다면 이 정개체적 실제는 3차 파지 형태로 외제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은 건너뛰고요. 하지만 개체들이 저마다 다른 3차 파지를 통해 자신의 기존 개체성과 다른 타자의 시간적 의식을 채택할 때 발생하는 개체 초월적 집단성은 우수한 차이와 다양을 허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해방적인 전망을 열어놓는다고 스티글레르는 주장한다. 스티글레르는 시간적 대상인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3차 파지로 기능하면서 우리의 시간적 의식을 항상 이미 재구조하는 매개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티글레르는 영화적 3차 파지는 그 선별 기준이 산업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에 영화를 통해 시간적 의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삶을 위한 파지적 선별 기준을 정의하고 구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한 생산물 소비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동질적인 3차 파지를 통해 가능한 집단성은 차이와 예외를 허용하지도 다른 개체로의 생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식의 액체와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스티글레르는 경고한다. 스티글레르의 논의는 심홍동의 사상이 영화가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줄 넘어가서요. 그럼에도 심홍동이 애초에 제안한 이론적 통찰과 그것이 갖는 포스트휴머니즘적 함의에 비추어 볼 때 스티글레르의 논의에는 적어도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한계가 있다. 먼저 영화를 시간적 대상으로서만 고찰함으로써 영화라는 매체가 갖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학적 특성을 다소 화학적으로 단순화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섯 줄 정도 넘어가서요. 영화는 편집 외에도 미장센, 촬영, 음향의 여러 매개 변수들을 통해 시청각적 표현을 다각도로 변조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레르의 영화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영화 매체가 갖는 정보 전달 채널의 이런 복수성을 염두에 둔다면 영화가 전달할 수 있는 정개체적 실제는 심지어 표준적인 고전적 내러티브 영화라 하더라도 스티글레르가 단정하는 것과는 달리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스티글레르가 영화적 경험을 오로지 의식적 표상의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스티글레르는 영화가 시간적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시각, 기억, 기대와 같은 정신작용을 어떻게 재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지적할 때 인간의 정신작용을 오로지 의식적 표상의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에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에 대한 스티글레르의 관점은 정신적 개체화의 한 축인 감각 지각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또 다른 축인 정동 감정의 조직화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듣겠습니다. 또한 스티글레르는 영화가 어떻게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관여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잘 밝히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집단은 여전히 인간 종의 집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스티글레르에 대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크 헨슨에 관한 섹션에서도 첫 번째 문단을 건너뛰겠습니다. 뉴미디어를 위한 새로운 철학의 마지막 챕터에서 헨슨은 시간의 극단적인 감속을 실험하는 빌 비올라의 비디오 작업이 갖는 함의를 밝히기 위해 심홍동과 스티글레르의 이론을 불러온다. 가령 그가 예로 드는 놀라움의 오중주는 정상 속도보다 16배 고속으로 촬영된 것을 정상 속도로 재생한 비디오 작품으로 관객은 실제로 1분 정도 사건을 16분 정도의 느린 속도로 관람하게 된다. 세 줄 정도 건너뛰고요. 다시 말해 초당 24프레임 비율로 세계를 포착하는 표준적 영화와 달리 이 작품은 초당 384프레임으로 세계를 교과하기에 표준적인 영화에서 지각 불가능했을 미시지각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스티글레르가 영화에 대해 지적한 표준화된 성별 기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영화적 3차 파지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기술적 매개를 제공하며 이는 단순히 인간의 시간의식의 내용을 넘어 형식 자체를 변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헨슨은 또한 심홍동의 관점에서 놀라움의 오중주는 정동의 경험을 통해 관람자를 전 개체적인 것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동의 차원 역시 스티글레르가 3차 파지로서의 영화를 논의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내려가서 마지막 이렇게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헨슨은 전통적인 영화와 달리 뉴미디어는 지각으로 한정되지 않은 정동까지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홍동이 전 개체적 실제의 하중을 운반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헨슨은 또 다른 전서 코드 속의 신체들에서 가상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주는 체화된 경험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헨슨은 지각과 정동 차이를 또다시 강조하면서 지각에만 몰두하는 전통적인 탈체화된 매체인 사진이나 영화와 달리 가상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체화된 정동을 주로 선사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차이가 갖는 함의를 밝히기 위해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을 다시 불러온다. 헨슨은 지각과 달리 정동은 전 개체적인 것과 관계의 매개해줌을 다시 지적하고 나아가 이런 관계 매개는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심홍동의 원래의 이론적 기획과 그것이 갖는 포스트휴먼적 함의에 비춰볼 때 헨슨 논의에는 몇 가지 난점이 발견된다. 먼저 헨슨의 논의는
전통적인 영화와 비교해 뉴미디어가 갖는 차별성을 적절히 해명하고 있지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영화된 뉴미디어의 대립구도는 다소 문제적이다. 이는 단순히 이 부분이 모호해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헨슨의 이 대립구도가 전통적인 영화도 이미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미학적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문장 건너뛰고요. 뉴미디어에 비해 제한적일지라도 영화 역시 미장센, 촬영, 편집, 음향의 여러 요인들의 변주를 통해 스티글레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파지적 선별 기준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헨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헨슨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지각대 정동의 위계화된 구도, 대립구도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대립구도는 심홍동의 이론적 기획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는다. 개체화에서 심홍동의 논지에 따르면 감각 지각과 정동 감정 모두가 정신적 개체화와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관여한다. 심홍동은 이 둘은 정신적 집단적 개체화가 일어나는 두 크기 등급으로 간주하며 이 둘 사이에서도 문제적 불균등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지각은 개체 내적인 개체화에 국한되고 정동을 통해서만 정개체적 실제와의 접속을 통해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일어난다는 헨슨의 주장은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에 대한 다소 환원적인 이해에 기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홍동의 원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런 환원적 이해는 감각 지각 수준에서의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도외시하고 정동 감정 수준에서의 개체 초월적 개체화만 절대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문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헨슨은 심홍동의 관점을 대폭 채택하고 있음에도 뉴미디어가 촉진하는 개체 초월적 집단성을 주로 인간 종의 수준에서만 고찰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 4줄 정도 건너뛰고요. 하지만 뉴미디어가 어떻게 인간 종의 지각 문턱 이하의 지각과 체화된 정동을 외제화하는지에 대한 그의 논의는 뉴미디어가 포스트휴먼적 집단성 창발에 기여할 영향이 있음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그럼 결론 파트 읽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차크라바티는 행성적 분열의 생태학적 위기의 주된 원인은 인간종이 지구 행성에 일으킨 생태학적 교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어떻게 서로 얽혀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협력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심홍동은 훨씬 이전에 세계에 내재한 문제적 불균등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체 초월적 개체화가 요청되며 기술적 대상이 이런 개체화 과정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유사한 통찰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본거는 심홍동의 이런 통찰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영상 매체가 인간과 비인간 자연 사이의 불균등화를 해소하는 포스트 휴먼 개체 초월적 개체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티글레르의 이론과 헨슨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를 구자했다. 이들의 논의는 영화와 뉴미디어 영상 매체가 인간의 감각 지각과 정동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외제함으로써 세계의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는 심홍동 사상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논의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으며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인간 종의 수준에서만 고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면 좋겠다. 비록 이들의 연구가 적어도 명시적으로 영상 매체의 포스트 휴먼적 함의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과 기술 철학이 갖는 포스트 휴먼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런 방향으로 영상 이야기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심홍동의 이론적 관점에서 향후 발전될 수 있을 포스트 휴먼 개체 초월적 영상 이야기론의 가능한 윤곽을 그려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한 문장 더 띄고요. 심홍동에 의하면 기술성의 정도가 높은 기계는 자동화된 기계가 아니라 비결정의 여지를 보유한 열린 기계이며 기계로 하여금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지이다. 기계의 비결정의 여지란 정상 작동 범위 넘어 일어나는 기계의 예측 불가능한 작동의 여지를 지칭한다. 이러한 비결정의 여지가 없다면 기계는 환경에서 일어난 그 어떤 예기치 못한 변화도 무시하고 정토에 강압적으로 부과되는 주형 같은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세 줄을 건너뛰고요. 이러한 비결정의 여지에 대한 강조는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감각 지각과 정동 감정의 가능성 범위 바깥에서 비인간 자연으로부터 전 개체적 실제를 운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이다.
즉 기계가 전달하는 비결정들은 아직 인간 중심적인 정신적 집단적 개체화에 참여하지 못한 비인간 자연 속 전개체적 실제가 인간의 감각과 정통의 역치를 넘어 출현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심홍동은 기술적 대상이 전달하는 이런 비결정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역할 또한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홍동이 인간을 기계의 노예나 노예 집단의 감독관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은 모든 기계들 사이에서 기계들을 생명적 해석자이자 영속적인 조직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체 초월적 개체화를 창발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다음 인용문은 시간이 5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너뛰고 네. 이 구절은 영상 작품의 관람 행위 영화, 관람자 역할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네마적이든 포스트 시네마적이든 기술적 개상으로서의 영상 매체는 세계 속에서 개체화된 존재들을 예측 가능한 형식이나 패턴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 비결정의 여지를 통해 세계 속에서 결정화되지 않은 전 개체적 실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구절이 관람자의 지위와 관람 행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제안한다. 관람자는 심홍동의 의미에서의 기술자로 관람 행위 역시 심홍동적 의미에서의 기술적 활동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심홍동의 관점에서 볼 때 영상작품은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기술적 대상들과 작동들로 구성된 기술적 앙상블로 기능한다. 그 결과 한편의 영상작품은 이러한 대상들과 작동들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비결정들, 즉 문제적 불균등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세 줄 정도 건너뛰고요. 이는 특히 작품이 일정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들을 포함하도록 열린 경우 관람자는 다양한 양립 불가능한 비결정들을 통해 인간에게 아직 감각되거나 느껴지지 못한 전 개체적 실제에 노출될 수 있는 다중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관람자는 이러한 비결정들의 양립 불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새로운 조직화를 이끌어내는 생명적 해석자이자 영속적인 조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발적인 포스트 휴먼인 개체 초월적 집단성의 생성의 촉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홍동적 관점은 물론 자동화된 매체의 작동 범위, 즉 매체 특정성의 한계를 넘어 매체의 작동 방식을 해체하는 스탠프리 키즈의 실험 영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업, 브라타 다케시의 블리치 디지털 아트 작업 등의 관람 행위를 조명하는 데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심홍동에게는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비결정들보다는 영상 기술과 기법의 정상적 작동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비결정들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양안 시차라는 불균등화가 어떻게 신도지각으로 통합적으로 재조직화되는지를 논의하면서 심홍동은 불균등화를 이야기하는 두 크기 등급 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 때 이를 해소하는 개체화가 현실적으로 더 잘 전개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유럽의 예술영화나 미국의 독립영화 같은 비교적 상업적 제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식, 관습, 패턴이 있는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는 문제적 비결정성들이 출현할 때 관람자가 그것들을 서로 교차시키는 가운데 나름의 해석 치트를 발명하는 관람 행위가 현실적으로 더 가능할 것이다. 가령 2022년 예리제이 스콜링옵스키의 영화 이오와 같이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함께 다루는 영화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이오는 전통적인 영화의 미학적 기법뿐만 아니라 적외선 촬영 기법 등 포스트 시네마적 기법을 혼종적으로 활용하여 인간 개체들과 비인간 동물 개체 당나귀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적 감각지각과 비인간 감각지각 사이의 불균등화, 인간적 정동감정과 비인간 정동감정 사이의 불균등화, 인간 감각지각과 비인간 정동감정 사이의 불균등화, 비인간 감각지각과 인간 정동감정 사이의 불균등화를 실험적 영상 작업만큼은 파격적이지 않지만 의미심장한 비결정들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